안녕하세요. 명쾌하고 냉철하고 철저한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끝부분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악을 통해서 선이 생겨나고 우연으로부터 여러 목적이 생겨난다. 악을 통해서 선이 생겨나고 이게 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변정법에서 철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정법적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을 통해서 선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악과 선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밀접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악이 그름이 되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이 또 지나면은 또 악이 될 수도 있고, 선과 악은 이렇게 뒤섞이거나 상호 어떤 작용을 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화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 이것을 참 우리가 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연계해서 이렇게 사고한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철학에서는 하여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겉으로만 선이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악인 경우가 많고 또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겉으로는 악하긴 하지만 또 그 어떤 내실을 보면은 선한 경우도 있거든요. 역사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뭐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그 엄청난 악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요 선과 악의 변증법들을 조금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우연과 목적이라는 것도 이것도 뭐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뭐 우연의 반대가 필연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목적, 인간 의식 목적 의지적 인간의 의지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책에는 상당히 부정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요소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우연과 이제 이 의지 목적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딱 떨어지게 부러지게 이것은 우연이고 저것은 뭐 필연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필연과 우연, 인간의 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때 더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니체의 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변정법이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정법을 모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정법은 또 따로 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래,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오늘 그대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말하자면 그대는 버스의 내부에 있는 초인을 그대의 존재 이유로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웃 사랑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그대들에게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권한다. 니체는 이웃 사랑을 하지 말고 먼 이웃, 멀리 있는 자들, 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선진국?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 가까운 이웃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있죠. 지금 30년 이상 그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이웃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 나라들은 껍데기만 나라지 어떤 민족 국가를 형성하지 못해서 옛날 부족 국가, 그러니까 이웃 사랑만 할 줄 아는 그런 부족민들이 부족 국가로 대결하면서 그 혼란의 와중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좋지만은 이웃만을 사랑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봉건적 사회죠. 봉건적 사회, 고대 사회. 뭐 지금도 오지에 가면 아주 이웃만 사랑하는 그런 어떤 외부인이 와도 관광객들 오면 아주 친절하고 뭐 그렇게 대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부족 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봉건적인 어떤 부족 국가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는 그래서 이웃 사랑보다는 먼 이웃, 그러니까 부족 어떤 그런 집단의 그런 사랑,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여러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의 민족 전체로서 사랑하는 거, 그건 파괴적이죠. 전체, 가까운 이웃만이 아닌 전체를 사랑하는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이제 이 단계를 거치면 민족 국가를 제대로 형성하고 이러면 이제 박의 인류애로 이렇게 인류주의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만 선진국이라고 해도 사실 부족국가의 이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한국이나 사실 한국에도 뭐 민족주의 이런 큰 틀에서 사고하는 큰 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뭐 아프가니스탄이라 해서 우진국이고 또 선진국이 따로 있다 그런 생각은 조금 오만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런 멀리 있는 이웃, 멀리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경북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달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의사 같은 경우에 뭐 전체 의료진으로 하면은 상당수라고 하는데 의사에 한해서 보면은 대구에 간 사람은 전체 의사 수의 0.1%가 안 됩니다. 0.1%. 그런 큰 어떤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서도 전국의 의사들의 0.1%도 안 되는 고작 수십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대구로 달려갔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런 민족 전체, 국가 전체를 보는 그런 박애 또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괴리되어 있다. 만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도 0.1%는 달려갔겠죠. 그런 큰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런 경우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박애를 큰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의사가 한국에서 뭐 수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 적어도 1% 정도는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백 명 정도는 가줘야 그게 1%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10% 정도는 가서 되돌아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한 10% 정도는 달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가 돼야 그게 사회 통합성이 제대로 되어 있고 민족국가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국민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최고의 지식 집단에서도 그런 이런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것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1% 정도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뭐 큰 물론 이것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아직도 민족국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인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니체의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권하지 않다. 이웃 사랑을 하지 말고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을 사랑하자. 먼 이웃들 뭐 부족 단위 뭐 이런 시족 단위 종족 이런 수준에 넘어서는 민족 인류, 뭐 아시아, 또 우리는 아시아, 일제식으로 말하면 니체는 유럽주의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시아, 우리 한국이 정말 인류주의를 실천하려면은 민족주의도 완성해야 되지만은 아시아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아시아주의.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시아주의라는 뭐 동북아시아 뭐 아시아주의 그런 말도 아직 없죠. 그런 개념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통합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17장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창조하는 자. 창조라는 말이 참 엄청난 말입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과거에는 어떤 종교적인 용어, 종교에서만 어떤 그런 독점해서 사용했던 그런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지금 아주 평범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니체는 이 창조라는 말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창조라는 말. 그러니까 창조하는 자, 이 창조는 꼭 이제 초인이죠. 창조하는 자 좀 의미가 다른데 하여튼 창조하는 자의 길 요 말은 초인의 길, 초인으로 가는 길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창조라는 말은 엄청나게 니체에게는 어떤 니체 철학의 정수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이죠. 형제여 그대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려는가. 고독, 창조와 고독이 이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는가. 그렇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라. 고독.
찾는 자는 쉽사리 길을 잃는다. 이제 길을 찾는 자, 초인의 길을 찾는 자는 쉽사리 길을 잃는다. 모든 고독은 제약이다. 라고 누가 말하죠? 군중이 말한다. 군중들이 말한다. 그리고 그대는 오랫동안 군중에 속해 있지 않았던가. 자기를 찾는 일 또는 뭐 진리를 찾는 일, 초인의 길에는 뭐든지 이 뭐 찾는 일은 쉬운 게 아니죠. 길을 잃는다. 근데 길을 잃는다고 이제 군중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길을 잃은다. 모든 고독은 또 제약이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죠. 고독이 제약이다. 고독이 제약일까요? 군중의 목소리는 아직도 그대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동일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그대는 비탄과 고통을 느끼리라. 군중의 목소리,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동일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양심이라는 말을 정신이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양심이라면 영어에서 이 서구에서 양심이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 모랄, 도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덕이라는 것도 정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뭐 철학자들을 모랄리스트라고 하면 모랄리스트 뭐 한 6세기, 15세기 어떤 철학자들을 갖다가 모랄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모랄리스트는 도덕주의자라기보다도 어떤 도덕 철학자, 인문주의자 뭐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양심 도덕이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정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 양심으로 해버리면 이 뒤에 내용이 이 맥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신, 그러니까 고독한 이제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군중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거든요. 군중에서 벗어나려면은 군중과의 동일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동일한 정신에서 해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군중과의 어떤 동일한 정신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면은 고통이 또 따르는 거죠. 비탄과 고통. 보라, 그 고통 자체를 낳은 것도 바로 그 동일한 양심이었다. 이 양심을 이제 서구 말로는 카인션스, 그 카인션스, 션스라면 사이언스, 이제 컨하고 사이언스의 합성인데 그 사이언스가 과학 또는 지식이란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란 말에 그래서 정신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양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건 동일한 양심,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심, 동일한 정신이 그 강조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세뇌되다 보니까 그게 벗어난 것도 결국은 고통을 낳은 것도 동일한 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꺼져가는 마지막 등불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대의 슬픔에서 어선불에 빛나고 있구나, 남아있구나. 그러나 그대는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기도 한 그 슬픔의 길을 가려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대의 권리와 힘을 내게 보이라. 이 책은 창조자의 길 또는 초인의 길에 대해서 그 이제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창조자의 길이 가는 어떤 고난, 시련, 그리고 이제 창조자의 어떤 준초인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못할지 모르겠네요. 그대는 자신에게로 가는 길, 또 이제 다른 말로 초인의 길은 이제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은 뭐 단순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그대는 새로운 힘이며 새로운 권리인가, 최초의 움직임인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수레바퀴인가, 그대는 또한 별들을 강요하여 그대 주위를 돌게 할 수 있는가. 이 구절은 어디서 이제 본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절은 1장에서 이제 여기 나왔죠. 1장에서 뭐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새로운 최초의 움직임, 새로운 시작, 창조, 이런 1장에서 초인 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초인의 속성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7가지, 초인의 덕목상 7가지, 8가지 정도를 제시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복해서 일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힘, 최초의 움직임, 주위를 돌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새로운 힘, 새로운 권리, 이것은 뭐죠? 그러니까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에서 사자가 되고 이제 아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초인의 길을 가려면은
낙타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도. 사자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낙타의 힘은 어떤 그 한계가 있죠. 저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거니와 어떤 그 힘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는 초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낙타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힘만으로는 반동적인 힘이죠. 반작용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힘만으로는 초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힘, 사자의 힘, 아이의 힘,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라는 말도 중요한데, 새로운 권리, 이 말이 이제 특권, 영어로는 프리빌리지 그런 말을 하죠. 권리, 라이트보다도 프리빌리지 그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근대적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죠. 특권적인 의미.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특권적인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권적인, 누구에게도 그 침범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힘, 그런 것이 있는 거. 요 권리와 힘을 합치면 요게 이제 권력이라는 말이 되죠. 권력의지. 그것은 요 힘과 권리를 합치면 권력의지라는 말이 됩니다. 권력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권리와 힘을 합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식을 권력 의제로 했을 때 그 인식을 또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초의 움직임. 요 최초의 움직임이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이제 무신론 그런 겁니다.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보는 어떤 그런 서구적 사고를 니체는 이제 그걸 전복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움직임, 무신론. 철학을 하면서 무신론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철학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신론을 우리는 그것을 좀 철저하게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수레바퀴. 이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이 낙타라든가 이 사자조차도 스스로 돌지는 못합니다. 낙타, 사자도 엄청난 그런 어떤 장력력, 어떤 그 정의로운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하지만은 스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자는 어떤 반작용만 하는 거죠. 사자는 반작용,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를 갖다가 파괴만 하는 그런. 낙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존재는 아이밖에 없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인이죠. 스스로 힘으로 돌아가는.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현대인들도, 니체에 의하면 현대인도 노예의 어떤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낙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낙타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자처럼 그런 반작용, 리액션이라고 그랬죠. 그런 반작용.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능동적인 힘이고 주체적인 힘인데, 그렇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 특징이 어떤 낙타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능동성, 주체성 이런 것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인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능동성,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돌아가긴 하면 단가,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대는 별들을 강요하여 그대 주위로 돌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돌게 해야죠. 스스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타인들, 많은 이웃들, 사람들을 함께 돌게끔, 함께 행동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강요라고 했지만 이 강요가 아니고 영어로는 인폴스에 해당되는데, 강요라기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그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른 별은 이제 비우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초인이 되게끔, 그렇게 초인이 되게끔 행동하게끔, 돌다 행동하다 하게끔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만이 초인이라는 게, 초인은 자기 자신만 초인이 되고 자기 자신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 단위고 또는 세계 단위까지, 또는 자연물에까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힘을 갖다가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들을 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비우긴 한데, 모든 존재 그렇게 해도 됩니다. 모든 존재.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얼마나 많은가. 경련하며 부르르 떠는 야심가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대가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야심에 불타는 자도 아니란 것을
요 말만 보면 뭐 말이 다 좋은 말이죠. 더 높은 곳으로 뭐 야심차다 뭐 이런 말이 좋은 말 같은데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니체는 이 니체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이 이게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완전히 해석을 엉터리로 반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문맥입니다. 절대적으로 니체가 뭐 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문장이 뭐 복잡하다든가 문장 구조도 뭐 단순한 것이 많고 이 개념들도 이 용어들도 다 쉬운 말입니다. 평이한 뭐 일반적인 뭐 어떤 그런 일상에서 쓰는 그런 평이한 말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니체 이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문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냐 그런 건 얘기입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니체 철학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장마다 각 장에서 펼쳐지는 그 논리 구조 그 문맥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를 파악을 해야만이 니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좋은 말을 다 했지만 이것이 좋은 말이 아니고 뒤에서 볼 때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심에 불타면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가고 뭐 야심차고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낙타의 어떤 그런 삶입니다. 낙타가 아무리 더 높은 뭐 이상을 추구하고 야망을 품고 해도 그거는 다 무용지물이죠. 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뭐 더 높은 것이고 야심찬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그런 것은 험한 것이랍니다. 부귀공명 이런 것이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한다 뭐 야심차다 이런 거는 오로지 니체에게는 초인을 향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죠. 초인을 향할 때만은 그것이 더 높은 것이고 야심찬 것인데 현대인들은 초인하고는 그런 무관한 낙타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더 높은 것이니 뭐 야망에 찬 것이니 이런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인은. 또 이제 이야기 나오죠. 불문보다 나은 일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상, 위대하다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은 단지 부풀리게만 하면서 그 속을 더더욱 공허하게 만들지 않은가. 그 속을 공허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현대인들이 뭐 높은 이상을 품고 있지만 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거, 뭐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 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부풀기만 하고 속은 없는 겉으로만 그냥 어떤 팽배해가지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란 거죠. 그대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그대가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